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기관 내부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숨진 그날, 저는 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찬수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은 이미 15년 전에 묻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죽어야 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제 목숨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지하 3층 특수작전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철제 책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감시 장비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2년 차 중급요원,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이 제 공식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요원, 구호실로 즉시 올라오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구호실. 그곳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테러 전략회의실, 비공식적으로는 정권의 정치 공작이 기획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45초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제가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숨진?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구호실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는 박성호 차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머리, 차가운 눈빛. 특수작전 부서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 눈빛,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실행자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요원, 당신은 이제부터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봉투 안의 내용은 1급 기밀입니다. 창구의 직접 지시입니다. 그는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무현, 전직 대통령. 8개월 전 퇴임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동선, 모든 통화, 모든 만남을 기록하십시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전부 보고하십시오. 하지만 차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시는 법적으로... 법? 박 차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요원, 여기서 법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우리의 법은 하나입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이 임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 차장이 답했습니다. 노무현은
현재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거주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십시오. 피몬 2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장비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박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요원.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동료에게도. 공식적으로 당신은 지금부터 한 달간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24시간 추적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니.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아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봉하마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사형 선고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차형의 목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넉 달 후, 그 남자는 죽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비공식적으로는 제거.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2009년 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곳, 낡은 2층 주택 2층 방. 이곳이 앞으로 넉 달 동안 제 집이자 감옥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무현의 집이 보였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아담한 건물. 주변에는 논밭과 작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망원경, 고성능 카메라, 도청 장비, 컴퓨터 모니터 4대. 벽 한쪽에는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미 누군가가 노무현의 일일 동선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오전 7시 산책, 오전 9시 서재에서 집회 작업, 오후 1시 점심, 오후 2시 방문객 접견 또는 인터넷 활동, 오후 5시 저녁 산책, 오후 8시 저녁 식사, 밤 11시 취침.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는 청바지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여기 책임자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힘이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찬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은 무슨? 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아시죠? 전직 대통령을 스파이처럼 감시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 저 안에 사는 남자는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같은 하급 요원들한테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는 위험한 인물이니까요. 위험하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위험합니까? 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요원, 당신은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정원 개혁, 과거사 청산, 재벌 조사, 한미관계 재검토. 그는 이 나라의 기득권 전체를 건드렸습니다. 정보기관, 재벌, 보수 언론, 미국. 그들 모두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퇴임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일 때는 프로토콜과 외교적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시민입니다. 그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글을 쓰고, 마음대로 진실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당신이 기득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한폭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최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그가 암시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노무현은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입니다. 최가 답했습니다. 퇴임하자마자요. 처음에는 팀원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또 1명, 그리고 당신까지 셋입니다. 인원을 줄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작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요? 묻지 마세요. 최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보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노무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편한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를 만졌습니다.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은퇴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그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상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중,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처형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처형의 증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2009년 2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45분. 저는 헤드폰을 끼고 노무현의 전화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비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정원은 법원 영장 없이 민간인을 도청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노무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검찰이 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문재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연차 게이트 관련입니다. 3월 초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네. 노무현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를 범죄자로 만들 때까지. 하지만 형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00만 달러 뇌물 의혹은 조작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 노무현이 쓰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필요한가? 언론이 있고, 여론이 있고, 검찰이 있어. 그들은 이미 나를 유죄로 만들었네. 이제 남은 건 형식적인 절차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인아, 나는 두렵지 않네.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가 두려워.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청렴한 대통령으로? 아니면 뇌물 받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형님! 문재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은 살아야 합니다. 진실을 증명하셔야 해요. 진실. 노무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권력보다 약하네. 나는 그것을 평생 배워왔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방금 한 남자의 절망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들리도록 유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특이한 거 있었어요? 최가 물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무현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건으로 3월에 검찰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그거야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 저는 망설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할지 걱정한다고요. 최는 몇 초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서에 그대로 쓰세요. 대상자는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자살 충동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잖아요. 김요원. 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우리 일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만 쓰면 됩니다. 그 의미는 위에서 판단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절망하고 있다. 노무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은 불안정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보고서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2009년 3월 첫째 주, 저는 본부에서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더 상세히 모니터링하라. 특히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관련 징후를 집중 관찰하라. 저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심리 상태에 집중합니까? 묻지 마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령만 따르십시오. 그날부터 저는 노무현의 모든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혼자 산책하면 고립감, 그가 창문을 오래 쳐다보면 우울 징후, 그가 식사를 거르면 자해 경향,
터무니없는 해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3월 11일, 검찰은 노무현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패 정치인을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을 곧게 펴고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강하다. 그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조사는 1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노무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눈빛은 멍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뇌물 받으신 게 사실입니까? 600만 달러가 어디로 갔습니까? 부인과 아들도 연루됐습니까? 노무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망원 카메라로 확대해서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부수고 있는 겁니까? 최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부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비요? 무엇을 위해? 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김요원, 당신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요. 이 작전의 최종 목표가 뭔지.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깔끔하니까요. 암살은 증거를 남깁니다. 사고는 의심을 삽니다. 하지만 자살은 완벽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심리전입니다. 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압박합니다. 검찰은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언론은 그를 매장합니다. 국민 여론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의 가족까지 조사받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부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살.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보기관입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요원, 우리는 항상 범죄자였습니다. 고문, 암살, 조작, 사찰. 국정원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지금은 더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는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할 건지 아닌지는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일단 이 작전에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범입니다. 그리고 공범은 침묵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노무현의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깨어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명령, 모든 증거를.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대가로 한다 해도. 2003년 2월 25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저는 그때 국정원에 갓 입사한 신입 요원이었습니다. 본부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취임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단상에 올라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선배 요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오래 못 갈 거야. 한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보기관부터 건드리려고 한다던데. 다른 선배가 말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인이 뭐니 하면서 자기 무덤 파는 거지. 저는 당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봉하마을에서 그를 감시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국가 원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 사찰을 중단하고 과거 불법 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국정원 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정보기관을 적으로 돌리다니. 과거사 조사? 그럼 우리 선배들이 한 일 다 들춰내낸다는 거 아니야? 군사정권 시절 고문, 암살, 간첩 조작. 다 나오면 우리 조직 와야 되는 거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조직은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군사정권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배중 납치 사건, 동백님 간첩단 조작 사건, 민청학면 사건, 수많은 고문과 의문사들.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조직 내부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어. 한 고위 간부가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우리를 단죄하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합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보기관은 남습니다. 그때 우리가 청산할 차례가 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더 큰 적을 만들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과 탈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이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가 한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을 압박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벌 공화국입니다. 이 발언 이후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을 맹공격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기업을 죽이는 정책, 좌파 포퓰리즘. 매일같이 비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시 국정원 경제정보팀에 잠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재벌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 안보 협력, 비공식적으로는 정치 공작 논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국정원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팀장이 물었습니다. 정보입니다. 대통령의 약점, 스캔들,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보기관과 재벌은 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의 적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밖에서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빨갱이 대통령, 정북 좌파, 김정일의 꼭두각시, 보수 진영의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북정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CIA와의 정보교환회의에 배석했습니다. 당신네 대통령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측 대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북한과 손잡고 우리를 배신하려는 겁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팀장이 해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일 뿐입니다. 평화? 미국인이 비웃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대통령은 김정일을 포옹하고 있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 측 대표는 우리 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노무현을 포기했어. 그들은 이제 그를 적으로 본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노무현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적이고, 재벌이 적이고, 언론이 적이고, 이제 미국까지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007년 말,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국정원 내부에는 묘한 기대감이 돌았습니다. 곧 끝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노무현 시대는 악몽이었어.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12월 19일,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정원 본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 대통령이 온다. 이제 노무현을 처리할 수 있어. 처리요? 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곧 일반 시민이 될 텐데요. 선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요원, 아직도 모르는구만. 권력 게임에서는 물러난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지. 노무현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어. 과거사 청산, 정보기관 태업, 재벌 조사. 우리는 잊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무슨 복수요? 보게 될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거야. 명예를, 존엄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2008년 2월 25일, 노무현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평민 대통령의 고향 귀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순간 그의 뒤에서 그물이 짜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3월 첫째 주 국정원 특수작전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성호 차장이 주재했습니다. 신정구의 첫 번째 임무를 전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시작합니다. 사찰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약점을 찾는 겁니다. 박 차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재임 중 불법 행위, 금품 수수, 뇌물, 뭐든지 좋습니다. 검찰에 넘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만약 증거가 없으면요? 만들면 됩니다.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파괴할 무기를. 그리고 1년 후 저는 그 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하마을 감시 임무. 그것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형 준비였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봉하마을의 감시 거점. 저는 헤드폰을 끼고 긴급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그의 변호사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형님, 검찰이 박연차를 구속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백했습니다. 형님 부인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박연차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이건 명백히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입니다. 검찰이 그를 협박한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박연차가 제시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영수증 같은 것들. 하지만 이것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노무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갔어요.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노무현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노무현도 연루되어 있다고.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노무현이 쓰게 웃었습니다. 검찰이 적입니다. 언론이 적입니다. 여론이 적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고 최를 돌아봤습니다.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 벌써 나왔어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노무현 뇌물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무현의 집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최 선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최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게임입니다, 김요원. 최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권력 게임. 노무현은 대통령 시절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어요. 재벌, 정보기관, 검찰, 보수언론. 이제 그들이 복수하는 겁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 법? 최가 비웃었습니다. 법은 권력자의 무기입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움직여요. 그들은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듭니다. 증인을 구속하고 협박하고 원하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언론에 흘립니다.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무죄라는 말씀이십니까? 무죄든 유죄든 상관없어요. 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용의자로 전락했어요.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단계로 갈 겁니다. 마지막 단계요? 죽음입니다. 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니까요. 재판도 필요 없고 진실규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극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겁니다. 3월 28일, 저는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상자의 자살 위험도를 매일 평가하라. 우울증 약물 복용 여부, 유서 작성 징후, 위험한 장소 방문 등을 중점 관찰하라. 저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살 위험도를 평가합니까? 우리가 그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까? 보호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예측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자살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대비요? 무슨 대비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명령만 따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최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들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최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톱니바퀴입니다.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이에요. 우리가 멈춰도 기계는 돌아갑니다. 다른 톱니바퀴가 우리를 대신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양심선언? 내부 고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배신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우리는 함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함정에. 4월 첫째 주부터 박연차 게이트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무현 아들도 연루, 노무현 형도 조사 대상, 총 600만 달러 뇌물 의혹.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지옥이었습니다. 역시 좌파는 위선자. 깨끗한 척하더니 결국 도둑놈. 감옥에 보내라. 사형시켜라. 하지만 동시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증오와 지지, 분노와 슬픔 모두가 자기 진영의 진실만을 믿었습니다. 4월 12일, 저는 망원경으로 노무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집 앞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클릭. 셔터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5천만 국민의 지도자였던 사람. 이제 그는 혼자 정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부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상자, 심각한 우울 증세 보임, 자살 위험도 상승. 그것은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죽음을 문서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씩, 한 사진씩, 한 녹음씩.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노무현이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천천히 그를 밀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으로.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손도 그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수요일 밤 11시 47분 긴급통화 도청. 제 헤드폰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는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우리 팀은 그것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낮고 권위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 공세도 효과적입니다. 대상자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살 가능성은 높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앞으로 4주에서 6주 사이에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5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노무현은 위험합니다. 그는 아직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판정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뒷거래, 재벌들의 불법 정치자금, 미국과의 비밀 협약. 노무현은 대통령 시절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들을 공개하면 현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살은 그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환경이라니요? 압박입니다. 검찰 수사, 언론 공격, 가족에 대한 위협, 사회적 고립.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면 인간은 부서집니다. 그리고 출구가 하나만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출구를 선택합니다. 죽음이라는 출구를. 언제입니까? 정확히 언제 실행합니까? 5월 23일. 첫 번째 목소리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표현할 것입니다. 비극적인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살인. 공식적으로는 자살. 비공식적으로는 처형.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5월 23일. 정확히 30일 후였습니다. 저는 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배, 들었습니까? 방금 통화 들었어요? 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살인이에요. 우리가 살인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김요원, 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담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 감시, 도청, 보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고할 수 있어요. 노무현에게 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을 배신하는 순간 우리는 제거 대상이 됩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가족들도. 이것이 정보기관의 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한 사람이 죽는 걸?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최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빠져도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차이는 우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무현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를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끼면서.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통화 녹음, 보고서, 사진, 대화 내용, 모든 증거를.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이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대가로 한다 해도. 저는 USB 메모리를 꺼내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간의 감시 기록. 그리고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5월 23일 프로젝트. 그 안에 방금 녹음한 통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클릭.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배신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배신. 저는 이제 2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충성스러운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 최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자러 가세요. 매일도 감시는 계속됩니다.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일 후 5월 23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 15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통화에서 들었던 그 날짜. 5월 23일.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무현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즉시 철수, 장비 수거, 30분 내 현장 이탈, 추후 지시 대기. 저는 최를 봤습니다. 그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갑자기 철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왜 우리를 빼는 겁니까? 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망원경, 도청 장비, 컴퓨터. 모든 것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최정배!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증인을 없애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감시, 도청, 심리전. 만약 노무현이 오늘 죽으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자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서 빼는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가 속삭였습니다. 철수, 명령 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십니까? 본부로 복귀?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사고, 자살, 실종.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비는 여기 두고 가세요. 추적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버리세요. 현금만 챙기고 최대한 멀리 가세요. 하지만 노무현은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작전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새벽 5시 4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현금 200만 원, 그리고 USB 메모리 하나, 3개월간의 모든 증거가 담긴 USB.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하마을을, 노무현의 집을,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5시 50분, 저는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봉하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마을에서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오전 6시 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호 차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김유원, 즉시 연락하시오. 명령 불복 종시, 중대한 결과 초래함.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침에 한 남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처형이라는 것을. 오전 6시 45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역 대합실 텔레비전 앞에 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 경제 소식, 연예 뉴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오전 8시, 저는 부산역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이름을 가짜로 적고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취소된 걸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오전 11시 50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라는 빨간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경남 김해 자택 인근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 40분경 산책을 나갔던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화면에는 부엉이 바위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싼 경찰 테이프, 구급차, 취재진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속보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망. 부엉이 바위에서 45m 추락. 오전 6시 40분경 발견. 경찰 자살로 추정.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계획대로. 정확하게 5월 23일에. 공식적으로는 자살, 비공식적으로는 살인.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박연차 게이트로 압박받던 전직 대통령.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이 조사받고 출구가 없는 상황. 자살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찜질방 직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전화 받으세요. 급한 전화래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이래요. 김찬수 씨 맞으시냐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벌써 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신용카드? 아니, 저는 현금만 썼습니다. CCTV? 택시 기록?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 손님? 직원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디 있습니까? 아래 로비에요. 올라오신대요. 저는 뒤쪽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지하층.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노무현의 죽음만 보도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 국민적 충격, 명예로운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 정치인들이 나와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안도가 보였습니다. 언론은 자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압박, 가족에 대한 죄책감, 명예 실추에 대한 절망.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봤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부패한 정치인의 최후. 동정할 가치 없음.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타살이다. 정치 보복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들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저도 죽을 것이니까요. 오후 5시, 저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보고서,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5월 23일,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살은 그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5월 23일,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론? 그들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그들도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검찰. 그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실을 가진 한 사람.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진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1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지만 산 자는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2009년 5월 23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전역이 노무현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부산의 한 찜질방 구석에 숨어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이상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저장한 적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오퍼레이션 봉화 언더슈크 파이널 .pdf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작전부 극비문서. 제목은 봉화 프로젝트 최종 단계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또 다른 서명 하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 서명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진실의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목표, 대상자의 자발적 생명 종결 유도. 작전 기간, 2009년 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전 단계, 1단계, 심리적 압박 조성, 박연차 게이트 활성화. 2단계, 사회적 고립 강화, 언론 공세, 여론 악화. 3단계, 가족 압박, 부인 및 자녀 조사. 4단계, 최종 실행, 자살 환경 조성. 그리고 5페이지에 5월 23일의 세부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D-Day, 5월 23일 토요일. 시간,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장소, 부엉이 바위. 고도 45m, 생존 가능성 0%. 실행팀, 알파팀 3명, 신원 비공개. 지원팀, 베타팀 2명, 현장 정리 및 증거 관리. 감시팀 철수, D-Day 오전 5시 30분, 증인 제거 목적.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승인한 암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9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대상자 이동 유도 방법. 전날 밤 배상자에게 익명 문자 발송. 내일 새벽 부엉이 바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전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예상 반응. 대상자는 호기심과 희망으로 약속 장소로 이동할 것. 실행 시나리오 A. 대상자가 단독으로 올 경우 알파팀이 직접 개입. 추락 유도 후 즉시 현장 이탈. 실행 시나리오 B. 대상자가 동행인과 올 경우 작전 연기. 다음 기회 포착.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을 속였습니다. 희망을 주고 만남을 약속하고 그를 죽음의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10페이지에는 사후 관리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 자살로 공식 발표. 동기는 박연차 게이트 압박으로 설명. 증거 관리, 현장에 대상자 지문이 묻은 유서 노트 배치, 사전 준비됨. 목격자 관리, 조기 등산객 등 우연한 목격자 발생 시 즉시 신원 파악 및 진술 통제. 감시팀 처리, 김찬수, 최민호 두 요원은 작전 기밀 유지를 위해 별도 조치, 교통사고 또는 실종으로 처리 권장.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찬수, 처리 대상.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작전 배경 및 승인 경위. 2008년 12월 신정부 출범 후 안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잠재적 위협평가 실시. 평가 결과 대상자는 재임 중 확보한 기밀정보 다수 보유. 특히 다음 항목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항목 1. 이명박 후보 선거자금 불법 조성 관련 증거. 재벌 비자금 600억 원 규모. 항목 2. 한미 비밀 군사협정. 북한 급변 사태 시 선제 타격 계획. 항목 3.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증거. 댓글 조작, 여론 공작. 항목 4. 대법원 판사 인사청탁 녹취록. 결론. 대상자가 상기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 정부 및 사법부 전체가 위기에 처함. 따라서 대상자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승인. 청와대 안보실, 국가정보원, 검찰 고위부 합동 승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노무현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비밀들 때문에, 그가 가진 증거들 때문에. 그는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 비밀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를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전 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5월 23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작전 성공적으로 완료됨. 대상자 오전 6시 45분 부엉이 바위 도착. 알파팀 대기 중이었음. 오전 6시 53분 대상자와 알파팀 리더 대면.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 알파팀 리더 답변.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명령일 뿐입니다. 오전 6시 55분 물리적 개입 시작. 대상자 저항했으나 제압됨. 오전 6시 57분 대상자 절벽에서 추락. 사망 확인. 오전 7시 5분 알파팀 현장 이탈. 베타팀 투입되어 증거 정리 및 자살 현장 연출. 오전 7시 20분 익명신고로 경찰 출동. 현장 발견. 언론 보도 계획대로 진행. 자살로 공식 발표됨. 여론 반응. 일부 의혹 제기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자살 결론 유지됨. 작전 평가. A등급. 완벽한 실행. 정치적 목표 달성.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금 국가 범죄의 전모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전직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비공식적으로는 처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파일이 제 컴퓨터에 있었을까? 누가 넣었을까? 그리고 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최였습니다. 최민호 선배. 그는 철수하기 전에 이 파일을 제 컴퓨터에 몰래 복사했습니다. 보험으로. 만약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도 아마 다음날 아침 뉴스를 봤을 때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국정원 직원 교통사고로 사망. 최민호 씨, 38세.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숨져.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추정. 최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아니, 살해당했습니다. 계획대로. 그들은 증인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서를, 녹음을, 계획서를, 모든 것을. 저는 그날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찬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기.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노무현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익산의 한 모텔방에서. 제 새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새 은행계좌, 새 인생. 화면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을 애도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 민주주의의 상징. 아나운서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은 청렴과 원칙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국가에 의해, 권력에 의해. 그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화면에 노무현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가셨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진실을? 아니면 정말로 자살이라고 믿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안다면 왜 침묵하는 걸까?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증거가 없기 때문일까? 장례식이 끝난 후 노무현은 김해 봉화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소박한 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바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른 이슈로 싸웠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 하지만 닫힌 역사.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직 묻혀 있다는 것을. 2009년 6월, 저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밀항선을 통해.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증 없는 유령.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는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에 걸고 잠잘 때도 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2010년 한국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노무현 서거 1주기, 국민들의 애도 계속돼. 하지만 새로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결, 노무현 측근 일부 유죄 판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연루는 입증되지 않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모은 그 스캔들은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저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한국인 영어 교사. 평범한 사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노무현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최가 차 사고로 죽는 꿈. 그리고 제가 쫓기는 꿈. 끝없이 쫓기는 꿈. 2012년
한국에서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다시 이겼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는 더 멀어졌다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돌아다니며 영어를 가르치고 최소한의 돈을 벌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USB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2017년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진실을 밝혀라.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오랜 친구,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일까? 이제 진실을 밝힐 때일까?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국정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안에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더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안전한 방법을 찾을 시간이.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익명 플랫폼, 암호화 통신, 추적 불가능한 업로드 방법대. 저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 16주기. 저는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문서, 사진, 작전 계획서, 모든 것을. 그리고 세계 최대 내부 고발 플랫폼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자의 증언.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다시 쫓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클릭. 파일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1%, 10%, 50%, 100%. 완료.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언론이 이 파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부인할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 문서의 진위 여부, 모든 것이 검증 가능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떠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를 죽이면 더 큰 의혹만 커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찬수입니다. 전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던 날, 저는 그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살 준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묻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퍼뜨려 주십시오.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하십시오. 재조사를, 진상규명을, 책임자 처벌을.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6년 만에 진실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임무는 이제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서울. 제가 파일을 업로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제 폭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파일 다운로드 수는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 남한 전직 대통령 암살 의혹. 국정원 내부 고발자 충격적인 문서 공개. 노무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부인, 조작, 음모론. 근거 없는 주장, 검증되지 않은 자료, 정치적 목적의 허위 유포. 국정원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찬수라는 인물이 실존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녹음 파일을 검증했습니다. 음성은 진짜입니다. 변조한 적이 없습니다. 화자들의 성문 패턴이 고위 공직자들의 과거 연설 패턴과 일치합니다. 문서 감정 전문가들이 작전 계획서를 분석했습니다. 문서 양식은 국정원 공식 양식과 동일합니다. 사용된 용어, 구조, 승인 절차가 모두 정부 기밀 문서의 특징을 보입니다. 조작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메타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는 2009년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진상규명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변호사, 교수, 시민활동가,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헌법재판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사건 재조사 요구. 7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입니까? 김찬수라는 요원이 실제로 존재했습니까? 2009년 5월 23일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국정원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기밀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직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피는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왜 명확히 부인하지 못하는가? 만약 거짓이라면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가? 8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은 개혁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재수사. 15년 만에 재수사였습니다. 수사팀은 부엉이 바위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표면에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신발 자국.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노무현 혼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주변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복원 기술로 일부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검은 SUV 한 대가 새벽 5시 30분에
부엉이 바위 근처로 진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흐릿했지만 전문가들이 복원했습니다.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국정원 소유였습니다. 9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부엉이 바위 근처에 살던 농구 김영수 씨, 72세. 그는 1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밭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어요. 그때 부엉이 바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다투는 소리 같았어요. 안 돼. 제발. 이런 소리들이요. 저는 무섭기도 했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저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가 바위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SUV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각에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을.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폭탄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무현에게 정의를. 10월, 수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009년 당시 국정원 특수작전팀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전 차장. 그는 이미 은퇴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작전은 없었습니다. 김찬수라는 요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서는 조작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 기록이 묘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 6월, 그가 알 수 없는 계좌로부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출처불명. 포상금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에 대한. 다른 팀원들도 소환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자살. 의심스러운 죽음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혹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정훈, 당시 베타팀 소속. 그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악몽을 이지르 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시켰어요. 바위에 가서 흔적을 지우라고. 노 대통령이 혼자 왔던 것처럼 만들라고.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신발 자국을 지우고 유서를 배치하고 자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노 대통령이. 저를 보며 물어요. 왜 그랬느냐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명령을 따른 것뿐이에요. 그의 증언으로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타인 개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살이 아닌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전직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국가범죄를 단죄하라. 배후를 밝혀라.
노무현에게 정의를. 12월, 정치권이 흔들렸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검찰, 모든 배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범죄입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과거 정부의 일입니다. 현 정부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과거는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것에. 2026년 1월, 바로 지금, 저는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이름은 여전히 박준혁입니다. 얼굴은 성형했습니다. 머리색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폭로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증인 출석을, 시위 현장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을까? 16년 전 그날 밤, 봉화마을에서 도망치지 않고 노무현을 경고했다면 어땠을까? 그를 구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저도 함께 죽었을까? 최 선배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노무현을 만나는 꿈을. 그는 저를 보며 묻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느냐? 저는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자네는 용감했네.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낍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익명 발신자로부터. 김찬수 씨, 당신이 한 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안전해지면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노무현 유가족. 저는 울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진실의 증인.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최종 명령을 내렸을까? 청와대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위였을까? 미국이 개입했을까? 노무현이 가지고 있던 그 비밀 문서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숨겨져 있을까? 아니면 파기되었을까? 그 문서들에는 정말로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 박성호와 그의 상관들은 처벌받을까? 아니면 권력이 그들을 보호할까? 한국 사법 시스템은 국가범죄를 단죄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노무현은 유일한 희생자였을까? 이 시스템이 제거한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16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검찰이 박성호 전 차장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아직 살인 혐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톱니바퀴가.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방콕의 오후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노무현을 위한, 진실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USB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모든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밝힐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양심의 증인으로서. 언젠가, 아마도 몇 년 후, 한국이 안전해지면 돌아갈 것입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 김찬수로. 그리고 노무현의 무덤 앞에 설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늦었습니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세상이 압니다. 당신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빛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어둠 속에 가둘 수 없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16년 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그는 그 진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29일 그의 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죽일 수 없으니까요. 권력으로도, 폭력으로도, 시간으로도 진실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 김찬수는 그 진실의 증인입니다. 끝까지.